저는 이제 법무법인 신목 대표 변호사이고요. 저의 그 전문 분야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요 단어, 요런 문장은 꼭 넣어라라는 특약. 네. 이 특약 조건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조금 딱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약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웬만한 거는 그 중개사무소에서 거래하면은 뭐 근저당권 설정 채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적어주시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몇 가지 좀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인이 변경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임대인이 그 잔금일날 바뀌어가지고 잠적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인데 이런 것들을 그나마 좀 특이하게 작성을 하시면은 나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을 통지를 해주고 뭐 이럴 때는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두시면 임대인 변경됐을 때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그 이전 임대인한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특약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문제가 진짜 많이 됐던 거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많아지면서 세금 체납률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금 체납 때문에 공매에 들어가서 이제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법이 개정돼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나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보실 수도 있고 직접 열람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계약서 특약으로도 기재를 해두시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은 뭐 체납된 세금이 없다라던가 법인인 경우에는 뭐 근로자의 임금이나 이런 것들도 또 따져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체납된 뭐 공과금이나 뭐 이런 것들 일체의 뭐 이 집과 관련된 채무 자체가 없다라는 거를 좀 그 기재해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선순위 근저당뿐만 아니라 나중에 후순위 근저당을 잡았을 때도 이걸 임대인이 변제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면은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는 특약들을 넣어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세 사기랑은 관련이 없는데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설물,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 그대로 이제 임대차 목적물을 좀 넘겨받으시는 건데 하자가 발생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했던 사례인데 소송까지 해가지고 1년 반 걸려서 돈 돌려받으셨어요. 1년 반이요? 임대인이 그렇게 자력이 있는 분이 아니신 거죠. 실제로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여름에 이제 보니까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내셨는데 비가 오면은 막 비가 엄청나게 많이 새는 집인 거예요. 근데 그게 보수가 안 될 정도였던 거죠. 보수가 안 될 정도로요? 근데 이제 그 돈은 일단 지급을 했는데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입자를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그 돈을 받아야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질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계약하실 때도 좀 집을 잘 둘러보시고 그리고 뭐 하자가 있으면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명확하게 좀 특약에 넣어두시면 좋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뭐 이런 것들 특약에 넣어두시면 만약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뭐 계약금 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 넣어두시면 좋겠죠. 요 몇 가지 특약사항만 뭔가 딱 봐도 조금 불안했던 부분들이 좀 안심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그냥 물론 이제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는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반대의 질문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궁금한데요. 이런 단어나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계약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뭐가 있는 것 같다.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혹시 문구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탁된 부동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명의가 실제 이제 이 소유자와 다른 거죠. 그래서 신탁은 보통 왜 하냐면은 그 건물을 빌라 같은 거 지으시잖아요. 오피스텔이든. 근데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으시려면은 아예 명의까지 넘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담보신탁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이게 대외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거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진 게 되거든요. 그럼 임대차 계약도 사실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하시거나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특이하게 이게 신탁된 부동산인데 이제 그 계약은 뭐 실제 소유자랑 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라던가 뭐 이런 식의 좀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신탁회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자체가 아예 무효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위임장을 확인을 하신다거나 그 신탁회사의 뭐 동의 여부를 직접 이제 신탁회사에 확인을 해보신다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서류들 있잖아요. 이런 서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직접
뭐 법원이나 아니면은 뭐 근처에 그 주민센터 이런 곳에 가서 바로바로 뗄 수가 있는 걸까요? 이게 법 개정이 돼서 이제는 열람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이제 열람을 하거나 네. 아니면 임대인이 완납증명서나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떼서 보여줘야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확인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절차들이 생겼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게 다가구 주택에 또 그 세입자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 주택이거든요. 네. 세대별로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등기부별로 이제 안 되어 있고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임차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라는 걸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직접 열람하실 수 있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하셔가지고 나보다 선순위로 들어온 임차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대략적인 그 임대차 보증금 전액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완납 증명서와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 네. 다가구 주택에 이제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그러면은 변호사님 뭐 법원에 꼭 가야 되나요?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곳에서 주민센터에 가시면은 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뭐 제가 세입자인데요, 뭐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고 뭐 주민등록증 보여드리면 바로 주시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서나 뭐 이런 것들 구비 서류 가지고 가시면은 네. 열람해 보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좀 가지고 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도 사전에 열람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좀 강조를 해 주셨지만 집 거래하기 전에는 등기부 등본을 꼭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요즘 뭐 미디어에서도 너무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등기부 등본을 철석같이 믿고 대출이 없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거래를 했는데 그렇게 산 집이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게 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요. 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변호사님? 근데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더라도 이게 그 이후에 뭐 세금이 체납된다거나 아니면 이후에 채무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세 사기 중에 또 대표적인 사례가 그 잔금이라는 날 근저당권을 동시에 잡아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계약할 당시에는 그 등기부 등본이 굉장히 깨끗했죠. 네. 근데 이제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접수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네.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말씀드렸는데 네. 내가 전입신고한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잔금하면서 전입신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근저당권은 그날 잡혀버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내 효력이 발생하니까 선순위 채권이 생겨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인데 2억 4천이 잡혀버렸다라고 네. 하면 내 보증금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건 정말 너무, 이건 작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 찰나의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네. 이런 것도 그럼 저희가 조금 피해가기 위해서 뭔가 조금 안전장치를 그런 부분도 그래서 특이하게 특이하게 넣는데 잡아버리면 사실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또 은행이 좀 불확실해지는 면이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좀 축소할 수가 있겠죠. 대출이 좀 위축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이게 제도적으로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네.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내가 임대차 보증금 다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소한의 장치는 해놨어요, 법에. 네. 그래서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을 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최근에 개정이 돼서 조금 보장 범위가 넓어지기는 했어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다라고 했을 때는 5,500만 원까지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과밀 억제권역이라서 네. 이런 데는 1억 4,500만 원 이하 보증금인 경우에는 4,800만 원까지는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음. 월세 계약을 하신다거나 반전세 계약을 하신다거나 네.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우선적으로 좀 받으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안전하게 계약하시려면은 이 금액에 맞춰서 월세나 뭐 반전세 뭐 이런 형태로 가시는 게 좋을 수 있겠죠. 최우선 변제권을 좀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조금 두는. 네.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나보다 앞선 다른 채권자들, 순위가 높은 채권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경매 낙찰
우선순위 요걸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 비용 같은 것들이 먼저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을 이제 받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뭐 법인인 경우에는 민급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우선해서 배당되기 때문에 사실 법인이랑 계약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나중에 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했을 때는 또 이제 거기서 예상치 못하게 내가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순위, 선순위 당해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게 후순위여도 임대차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아 갈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세금 다 가져가면서 임대차 그 보증금은 못 돌려주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임차인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순위 당해세,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그 확정일자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순위보다 이전에 발생한 그 세금, 그것 중에서도 모든 세금이 아니라 당해세는 그 부동산에 관해서 발생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 종부세나 뭐 상속세나 증여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먼저 이제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거는 지금 일반 조세 채권이랑 마찬가지로 후순위로 이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항력을 갖추고 계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낙찰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시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세세하게 얼마나 내가 조금 안전하게 어디까지 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순위에 따라서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앞서서 저희가 그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등기부 등본을 한번 띄워서 한번 어느 부분들을 보면 좋을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등기부 등본 보시면은 이게 집합 건물이라서 지금 아파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본적인 구조는 다 똑같으니까 보시면 표제부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소나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갑구와 을구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갑구 확인하면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을구는 이제 근저당권이나 이런 별도의 채무들, 채무에 관한 권리관계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 확인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을구를 보시면 되는 거죠. 을구요? 네, 을구. 소유권은 이제 갑구 보시고 그 밖에 이제 권리관계는 을구로 확인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꼭 가입해야 된다, 꼭 가입해야 된다라고 변호사님 강조를 해주셨는데, 혹시 보증보험 가입 안 된다고 하는 임대인 분들도 계시나요? 이제 그 임대인이 가입이 안 된다고 한다기보다는 그 주택 자체가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인 거죠. 이제 그 보증보험 회사라는 것도 사실 그 보험 사고율을 볼 수밖에 없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채무가 많이 잡혀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보증보험 제도라는 거를 다들 아실 것 같지만 작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20% 정도밖에 가입률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입을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 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집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특이하게 넣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세 사기 그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면서 사실 이게 허그 같은 경우에는 보증 수수료도 좀 낮고 그리고 이제 보장 범위도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그에서 올해 상반기에 물어준 금액만도 1조 3천억 정도고, 올해 이제 2009년도 이후로 최초로 2천억대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허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장 범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까다롭게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게 또 아무 때나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고 임대차 기간이 절반 이상 끝나기 이전에 가입을 하셔야 돼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이 2년이다라고 하면 1년 계약 체결하고 1년까지는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엔 또 가입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 체결 당시에 못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알아보셔서 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이 또 이게 뭐 그 50억짜리 전세 사시는 분한테 보증보험 들게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여야 돼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데, 허그만 기준으로 보면은 수도권은 보증금 7억 이하, 그리고 이제 그 외 지역은 뭐 5억 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그 주택 가격의 90%까지 이제 보장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 이제 가입 조건이 뭐 근저당권 세무가 한 60%에서 70% 잡혀 있으면 또 가입이 안 된다거나 네. 뭐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조건이 다 달라요, 상품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집이다라고 하면은 좀 위험한 집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증보험 가입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점이 있는 거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한다는 거는 이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좀 더 안전한 네. 경우인 거죠. 그래서 보증보험을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거래를 한번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알았어요. 그냥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만 보증보험 가입을 네.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어떻게 보면은 보증보험을 해주는 회사에서도 안전성을 볼 거니까 네. 거기에서 점수가 미치지 못하니까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인 거군요. 그러면 이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 같은 경우는 중개인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하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이라는 걸 바로 이제 계약하기 전에 좀 알 수가 있나요? 그렇게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나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을 해봐야 사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약을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해서 이제 특약 같은 거 없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내가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싶다라고 네. 하시면은 뭐 계약금 떼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약을 반드시 넣으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가지고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좀 안전장치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렇게 보증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여러분 보증보험 무조건 가입이 돼 있는 집으로 해야 된다는 걸 좀 인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워낙에 다양한 또 사례들을 직접 보실 텐데 그 경험들을 하시면서 느낀 집이 우리에게 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감상적인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집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 집이 좋으면 일하러 가기 싫을 정도로 되게 안락하고 뭔가 맞아요.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행복을 뭐 추구하고 또 휴식할 수 있고 가족과 이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사실 우리나라 자산의 80% 이상은 다 부동산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전세 사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봤을 때 일부분 뭐 법이나 제도, 허점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해서 그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부동산 정책이나 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계속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들도 사실 소송 요건 없이 그냥 좀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이 자금들이 흘러 들어가서 그 전세 값의 시세를 또 높여 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이게 좀 부동산 대책이 또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집값이 안정이 안 되고 급격히 올랐다 급격히 떨어졌다 전세값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를 띠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급격히 올랐을 때 맞춰진 전세값에 맞춰서 자금 계획을 세웠던 임대인들이 그 다음에 전세값이 크게 하락하고 집값도 떨어져 버리면은 사실 이게 목돈을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그 필요성을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의 소중한 집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좀 안정화돼서 더욱더 우리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